안녕하세요. 텍사스 A&M 대학교의 조교수 이수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현장 참석이 늦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제목은 Memristor Based Neuromorphic Computing Beyond von Neumann Architecture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연구 분야는 뉴로모픽 컴퓨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으며 음, 지금까지 요즘 기업들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디지털 뉴로모픽 컴퓨팅과 좀 구별짓기 위해서 Beyond von Neumann Architecture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는 이제 아내와 사이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 이렇게 4인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미국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저 학부 공부를 시작했고 학부 때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받고 카이스트에서 계산화학을 통해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에 2012년부터 1년 동안 짧지만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에서 전기자동차 인버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2013년부터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였는데 이때 제가 했던 주제는 이제 터모 일렉트릭이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그런 재료 신소재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박사 마칠 때까지 재료 신소재 재료 연구를 주로 하다가 2018년에 다시 귀국을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CAE 팀에서 그리고 또는 플래시 TD 팀, PA 팀의 파견 근무를 통해서 어,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플래시 메모리의 92단부터 120단 그리고 176단까지 개발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2년 가량의 시간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에서 일을 하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미국에 다시 와서 포스닥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때 어, 리언 추아와 함께 맵리스터의 대가로 잘 알려지신 스탠리 윌리엄스 박사님 지도 아래에서 포스닥 연구를 수행하고 어, 참 감사하게도 2022년 가을부터 같은 저의 모교이기도 한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이렇게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벌써 이제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만 놓고 보면은 이제 뉴로모픽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 연구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보시면은 재료 연구부터 그리고 삼성전자 입사함으로써 디바이스 레벨의 연구 그리고 뉴로모픽 컴퓨팅을 통해서 서킷 그리고 아키텍처 심지어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연구를 넓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석한 학회들의 리스트인데요. 2022년에 이스카스를 시작으로 IEDM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23년에 3월에는 APS 그다음에 23년 4월에는 나이스라는 이제 학회 다양한 학회를 참석함으로써 실제로도 이렇게 다양한 머티리얼부터 알고리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졌지만 2023년 11월에 맵리시스 학회를 통해서 거기서 또 황철성 교수님도 뵙고 인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발표의 이제 간략한 개요인데요. 먼저 이제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에 어떻게 맵리스터가 활용이 되는지 좀 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뉴로모픽 컴퓨팅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그리고 2D 머티리얼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프렌들리한 인공 인트로덕션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 연구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연구 대표적인 연구인 맵리스터 베이스드 아날로그 인메모리 컴퓨팅에 대해서 주로 이제 발표를 하고
현재 실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좀 퓨처 워크 10분 정도로 마무리한 후에 Q&A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제 Q&A 시간이 되는 때까지 제가 비행기 시간이 잘 맞아서 서울대학교에 도착을 하고 Q&A는 제가 직접 뵙고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뉴로모픽 컴퓨팅이라는 이제 부분이 인공지능과 요즘에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제 대답은 컴퓨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한 뭐 2 곱하기 4 이런 숫자들을 컴퓨터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8이라는 답이 나올 테고 뭐 이게 이렇게 컴퓨터 인공적인 어떤 물건을 통해서 연산 또는 좀 어, 그런 지능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인공지능이 아닐까. 그럼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숫자로 구성된 행렬을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렬이 숫자의 집합인데 사실은 말의 그림을 띄고 있는 이 숫자들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이제 말 그림이 보이시죠? 이 말 그림에서 모든 이제 색상은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RGB 세 가지 색상의 조합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말의 그림에서 빨간색 성분들을 뽑아낸 그 이제 이 숫자들이고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을 다 합쳐 놓으면은 이렇게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의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물건을 어떤 물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말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물체들 이렇게 물체들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데이터고 이게 캐나다에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인데 사이팔 10이라고 이제 불리는 32 바이 32 픽셀 짜리의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부터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등등 이렇게 10가지 카테고리의 데이터, 사진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이게 지금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수백 장에서 수천 장까지 이제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그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새로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이 네트워크에 보여주었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를 과연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게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신다면은 이렇게 이제 이 픽셀 값들을 숫자로 나타낸 이 행렬을 if 맵, input feature 맵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석부터 쭉 내려오고 올라가고 반복을 하면서 이 이미지를 이제 필터를 통해서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실제 숫자를 가지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8, 30, 33라는 이제 red 픽셀 밸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울수록 숫자가 낮고 이렇게 빨간 부분은 숫자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구석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컨볼루션 연산이 무엇이냐면은 이 픽셀 값에다가 이 필터 값들을 곱하고 그 후에 이 값들을 더해줌으로써 이게 하나의 레이어 연산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레드, 블루, 그린, 블루 연산을 모두 마치고 이 곱셈 연산과 마지막에 썸 연산,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멀티플리케이션과 썸을 다 끝난 뒤에 이제 아웃풋 피처 맵이라는 다음 레이어의 뉴런 액티비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인풋 피처 맵에서 아웃풋 피처 맵을 얻게 되는 이 연산을 최소 수번에서 수십 번까지 이제 반복을 함으로써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1 곱하기 10의 벡터 값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각각의 엘리먼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에 해당되는 그 카테고리, 그 레이블이 가장 확률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에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에서 이제 추론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 아웃풋에서
1번 레이블에서는 확률이 4% 정도밖에 안 되고 2번 레이블에서는 13%. 그러니까 아마 비행기는 절대 아닐 거고 자동차도 아마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제 5번 레이블 디어 같은 경우 75니까 사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8번 레이블 숫자가 가장 높죠. 92. 그러니까 아마 사슴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이 이미지는 말일 것이다. 말일 확률이 가장 높다. 이런 좀 확률적이고 좀 정확하진 않지만 확률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AI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사실 그냥 곱하기 그리고 곱한 그런 숫자들을 다 모아서 어큐뮬레이션, 서메이션 하는 그게 다인 거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왜 인공지능이 뭐가 힘들다는 걸까? 그걸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10가지의 카테고리, 뭐 강아지, 고양이, 말 등등 10가지의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일을 했고 또 각각의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해상도가 높지 않은 이미지였죠. 32 곱하기 32 이미지 그리고 10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굉장히 엘리먼털한 좀 쉬운 작업들을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엔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뜨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7년 그 무렵에 이제 실제로 됐던 거는 좀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 224 곱하기 224 픽셀.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면은 요즘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많이 사진을 찍죠. 그 사진에서 나오는 그 해상도가 보통 12만 1200만 화소인 경우가 많은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진의 픽셀이 3000 바이 40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00 바이 4000까지는 아직 잘 못 갔고 224 곱하기 224짜리 이제 사진을 가지고서 쭉 여기서는 이제 16개의 레이어를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목표는 그 사진들을 1000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 사진이 단순히 고양이인지 강아지인가 아니라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강아지면은 뭐 치와와인지 뭐 진돗개인지 그런 좀 더 세분화된 1000가지의 클래스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점점 인공지능이 고도화가 되고 실제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1200만 화소에서 그런 동작을 하는 AI도 금방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점점 고도화되고 좀 더 훨씬 더 많은 양의 곱셈과 덧셈 연산을 이제 요구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각각의 레이어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곱셈 연산을 하는 건지 한마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VGG16이라는 모델에서 다루고 있는 숫자의 개수는 음, 1억 3,600만 개의 숫자를 다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1억 3,600만 번의 곱셈을 끝내줘야지 그 이미지가 뭐 진돗개인지 치와와인지 무슨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징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곱셈과 덧셈으로 굉장히 간단한 연산들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요즘에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아주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 수조 번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기존의 그런 연산들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인텐시브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그 프로세스가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instruction centric 프로세스가 있고 data centric 프로세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보여주는 그런 연산들은 data centric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판단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라는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모델에서 추론을 한번 하려면은 1억 3,600만 개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숫자 하나당 보통 4바이트, 그러니까 32비트의 그런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의 사이즈는 500메가바이트고 이 500메가바이트라는 게 뭐 플래시 메모리에 갖다 된다면 굉장히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연산을 통해서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D램으로 데이터가 옮겨가야 되고 D램에서 또 캐시 메모리에 실려야지 궁극적으로 이제 곱셈 연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사이즈 500메가 그리고 요즘에는 1기가바이트 뭐 챗GPT는 이제 1테라바이트 좀 넘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데이터의 크기가 크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또 재밌는 예를 통해서 그게 왜 문제인지를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지 인퍼런스 같은 경우, 그 이미지 추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미지를 컴퓨터한테 보여줬을 때,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판단하는 거, 아니면 그 이미지에 어떤 글자들이 쓰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추론하는 것을 이미지 인퍼런스라고 하고,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죠.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추론과 다르게 이 소모되는 에너지가 이미지 한 장당 10,000배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인공지능 연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하고 싶은데 그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라는 게 제한이 돼 있죠. 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삼성 갤럭시 S24가 발표한 것도 가장 큰 배터리가 5,000mAh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이 3,000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보면은 이 4만 줄이라는 에너지가 이 배터리 안에 저장이 돼 있고 만약에 그런 인공지능 연산들을 우리가 핸드폰 안에서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미지 추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 이미지 생성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하고 나면은 배터리 다시 충전해야 됩니다. 좀 더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요 사진 보이시죠? 제가 저희 가족들이 캠핑 가는 걸 좋아하는데 재작년에 캠핑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발표 자료를 위해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은 캠핑이라고 제 핸드폰에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폰에서 이 사진을 인식을 한 다음에 이 사진이 캠핑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이 텐트의 브랜드가 레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REI라는 이 글자도 이제 얘가 저기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미지 추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아이폰 안에 있는 프로세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서 그런 정보들을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제가 이제 이 에스컵이라는 그 카카오톡 앱에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제 태권도 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발차기 하는 사진을 딱 보여주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보여줬더니 에스컵이 대답을 하죠.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얼굴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내가 발차기 하는 이 사진을 더 멋있게 해줘. 더 멋있게 그려줘.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사진과 이 저의 명령 텍스트가 이렇게 모뎀을 통해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제 사진을 보고 또 제 명령을 듣고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더 멋있게. 그린 다음에 그 그려진 그냥 데이터 몇 킬로바이트 안 하겠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시켜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사진을 살짝 바꿔주었더라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취약하게 된다는 거죠. 해커가 이런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해킹했을 때 이수인이 가진 이 사진들을 다 알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요즘에 이 그림 생성형 AI를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디자인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어떤 한 커뮤니티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자기 게임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기 일러스트레이션을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킨 결과물로 뽑아낸 사진들인데요. 이런 한마디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각각의 디자이너들이 어떤 사진을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이 완전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더 학습이 될 테고 한마디로 지적 재산권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인의 소유가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핸드폰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된다면은 이 지적 재산권을 클레임할 수 있는 분의 또 이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학습을 하는 그래픽 학습, 이미지 생성 모델 학습하는 부분이 이 데이터 센터에서 자유로운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이미지 생성 모델과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달리라든지 미드저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을 처리해가지고 다시 보내주거든요. 그런 것과 달리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 연산량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 PC에서 GPU 그래픽 카드 하나만 사면은 굉장히 빠르게 학습도 시키고 이미지 생성도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오픈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좀 더 그런 유저들의 참여를 더 독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량을 인공지능의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보안도 개선되고 또 이런 오픈 플랫폼에서 유저들의 유입도 더욱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에너지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 우리 아이폰은 좀 더 보안이 강력해지고 한마디로 이제 에어플레인 모드에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연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인공지능 연산에서 필수인 벡터와 벡터의 곱셈 연산 또는 벡터와 행렬의 곱셈 연산을 더욱 값싼 에너지로 값싼 가격에 연산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건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 그 예시로 돌아와서 이 말그림의 이제 그린 픽셀 행렬인데 이 코너의 값들이 35, 34, 44 그리고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필터의 값이 G11, G12부터 G33까지 쭉 있고 이제 곱셈을 해야겠죠. 곱셈을 쭉 9번의 곱셈을 하고 이 9개의 숫자들을 한꺼번에 더해주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필터의 값들을 이 맵리스터 또는 뭐 가변정이라고 해도 이제 무관합니다. 이 가변정에다가 이 필터에 해당되는 값들을 저항을 세팅을 한 뒤에 이 인풋 피처 맵에 해당되는 그 숫자들을 전압으로 가해주면 0.35V, 0.34V 쭉 그래서 30을 나타나는 0.30V를 가해줬을 때 이 초록색 아래쪽 일렉트로드에서 전류를 읽어내게 되면은 이 전류 값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 컨볼루션 프로세스의 값이 되겠죠. 바로 그 기초가 되는 피직스는 바로 옴스 로. 그러니까 V 이퀄 R 곱하기 I. 여기서 이제 컨덕턴스면은 전류는 컨덕턴스 곱하기 전압이 되겠죠. 이 옴스 로와 이 각각의 노드에서 발생되는 전류가 보존된다는 이 키로이오프의 전류 법칙을 통해서 이런 벡터 행렬 연산이 간편하게 포노미안 바틀렉을 벗어나서 이 인메모리 컴퓨팅으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트로를 넘어서 저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23년에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저널에 발표한 Activity Difference Training of Deep Neural Networks Using Memory Cell Crossbars 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페이퍼들이 쭉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맵리스터가 꼭 인공지능 그런 가속 연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 그 퀀텀 양자 컴퓨팅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NP hard problem 있죠. 그런 combinatorial optimization 그런 최적화 문제들 그런 것에도 이제 좀 더 기존의 컴퓨터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traveling salesman problem, max cut problem, knapsack problem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기 세 개만 그냥 리스팅을 했고요. 우리가 이 행렬의 각 행렬 요소에 해당되는 그 맵리스트의 컨덕턴스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문제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디파인된 행렬 또는 디파인된 문제를 어, 핫필 네트워크 또 핫필 에너지 다이내믹스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벡터와 행렬의 곱셈을 활용을 해서 손쉽게 컴비네토리얼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을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페이퍼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이제 그 맵리스터의
크로스바에서 추론은 알겠는데 추론이 빨리빨리 되고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면서 그런 좀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이 구현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동안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필터 값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필터 값 결국엔 누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필터 값을 정하는 그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고 러닝 뭐 또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 트레이닝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마 좀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를 사실 이제 한 게 저의 그 최근 논문의 그 내용의 메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대표적인 네 개만 이제 리스팅을 해봤습니다. 이 컴퓨터 비전, 한마디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예시들 있죠.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사진이 강아지인지 개인지 그런 카테고라이즈,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 키워드를 줬을 때 이미지를 그려주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2015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알파고 거기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중에 하나로 이제 활용을 한 건데요. 그 알파고에서도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 이슈인 챗GPT 글 써주는 인공지능에서도 이게 연도가 있고 이 사이테이션 넘버들인데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이 모든 인공지능의 공통점 물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의 인공지능이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고요. 좀 더 나아갔을 때 이 학습을 하는 방법, 이 학습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각각의 시냅스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튜닝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 튜닝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 하나의 함수의 그런 그레디언트를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슬라이드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어떤 네트워크든지 간에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그렇게 학습이 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이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이제 좀 더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근데 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것의 원리가 이 처음에 이 인풋 레이어에서 쭉 그런 정보, 뭐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든 보이스 데이터, 뭐 문자 데이터는 쭉 보내주고 이 끝에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 아웃풋과 타겟을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차이가 클수록 이제 에러가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에러의 1차 미분값들을 다시 거꾸로 끝에 레이어부터 거꾸로 세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이렇게 쭉 보내준 다음에 그것의 각각의 곱셈을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추론해내는 것이 백프로퍼게이션입니다. 근데 백프로퍼게이션은 그냥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겠죠. 문제가 있겠죠, 항상.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저는 백프로퍼게이션 말고 다른 거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의 문제가 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메모리를 통해서, 맵리스터를 통해서 인메모리 컴퓨팅을 주 연구 주제를 하고 있고, 어, 그동안 되었던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 맵리스터 크로스바에서 추론은 되는 그런 추론 데몬스트레이션은 수없이 되었는데 이 맵리스터 크로스바에서 실제 그 하드웨어 안에서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학습 알고리즘이 맵리스터 크로스바와 좋은 컴패티빌리티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백프로피게이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 아니면 뉴런을 연구하는 바이올로지컬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봤을 때 이거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쭉 갔다가 뒤에서 거꾸로 와가지고 튜닝이 된 이거 아닌데 그 한마디로 이제 뉴런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 여러 개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리스팅을 했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맵리스터에서 학습을 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 자체가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저블하지가 않다.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을까?
쭉 여러 가지들이 쭉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 메인스트림 연구는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맵리스트 하드웨어에 적용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백프로퍼게이션에 비교했을 때 그런 알고리즘들이 조금 더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맵리스트 하드웨어와 컴패터블하고 또 바이올로지컬리 플로서블한 알고리즘을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서 구현해내고 그런 좀 에너지 벤치마킹 또는 또 그런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조사까지 이제 다 한 후에 이제 리포팅한 논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그런 태스크는 이렇게 좀 간단합니다. 어, 하나나 또는 두 개의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딥하진 않죠, 실제로. 실제 딥러닝에서는 뭐 50개의 레이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이제 하드웨어 사이즈 리미테이션상 하나 또는 두 개의 레이어에서 이제 수행을 했고 브레일이라는 게 이제 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자 그리고 엠리스트 디짓 그러니까 숫자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사람이 손으로 쓴 그 숫자 그 그래픽 그리고 또는 A, B, C, D, F, G 그 알파벳 그래픽들을 이제 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했고요. 네트워크 사이즈는 64 곱하기 64 어레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맵리스터가 한 4천 개 정도의 맵리스터가 쭉 이렇게 어레이로 이렇게 있는 그런 하드웨어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행한 것이 64개의 뉴런을 가지는 합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거고 그 네트워크가 9개의 그런 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이름인데 9개의 컴퓨터 사이언스 이름의 점자 형식의 패턴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이런 이그젬플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이게 하드웨어 마이크로스코픽 이미지고요.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맵리스터가 하나의 페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 각각의 맵리스터 셀들 보면 이렇게 옥사이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거 아래에 보시는 것들이 다 맵리스터 각각이 어떤 컨덕턴스 값을 가지는지 그 칼라 맵이고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쭉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트레이닝된 저희의 4,000개의 맵리스터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이렇게 디스토션이 된 실제 이미지에서 조금 노이즈가 첨가된 그런 브레일 점자 패턴을 봤을 때 원래 그 이름 점자 패턴으로 복원을 하는데 그런 아주 99% 이상으로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학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디스토션이 10% 디스토션 됐을 때 결과고 뭐 디스토션이 이제 많아질수록 점점 그런 복원율이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그리고 모델을 통해서도 잘 매칭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한마디로 너블티는 뭐였냐면은 이런 백프로피게이션이 아닌 새로운 알고리즘이 이 맵리스트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그게 하나의 너블티였고 두 번째는 이 알고리즘 자체에서도 큰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캐스틱 시냅스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냅스라는 게 여기서 한마디로 피지컬리 컨덕턴스를 얘기합니다. 그 맵리스트의 컨덕턴스가 스토캐스틱하다는 거죠. 딱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맵리스터를 뭐 3 마이크로 지메스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이 맵리스터 프로그래밍된 맵리스터를 읽을 때마다 그냥 3.00000 마이크로 지멘스가 아니라 언제는 2.99 마이크로 지멘스, 언제는 3.02 마이크로 지멘스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사실 이제 모든 그런 아날로그 물질들의 아날로그 모든 소자들의 또 아날로그 프로퍼티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것을 이제 좀 더 저희가 깊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알고리즘의 뼈대가 되는 게 아까 처음에 어, 최적화 문제에서도 이제 소개드렸던 핫필 네트워크인데요. 이 핫필 네트워크의 그 에너지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정의된 에너지를 1.2분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다이내믹스가 나옵니다. 이 뉴런의 액티비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다이내믹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이 하필 네트워크의 뉴런이 컨티뉴어스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컨티뉴어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게 결국엔 컨티뉴어스 하필 네트워크 다이내믹스가 되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극대화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로우가 이 뉴런 액티비티를 뉴런 스테이트로부터 도출하는 그런 액티비티 펑션인데, 한마디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 아주 극적으로 스텝 펑션이 되게 되면은 이 하필 네트워크가 디스크리트 뉴런 스테이트 하필 네트워크가 되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연구자들이 했던 거는 이 컨티뉴어스 스테이트에서 하필 네트워크로 그런 학습을 했었지, 디스크리트 스테이트 뉴런 스테이트 하필 네트워크에서는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그 김상범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던 그 볼츠만 어, 어, 그 볼츠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리듀스 볼츠만 머신, 볼츠만 머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볼츠만 머신과 디스크리트 하필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의 차이가 뭐냐면은 볼츠만 머신에서는 이 뉴럴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원 또는 플러스 원으로 디스크리트한데, 어, 이, 하- 이 뉴럴 스테이트를 정할 때 스토캐스틱한 그런 성분이 그 안에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로지스틱스 펑션이라는 그 성분을 통해서 그런 스토캐스티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하필 네트워크에서는 그 랜덤 넘버를 통해서 로지스틱 펑션으로 가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뉴런 스테이트에서는 그 뉴런의 그런 확률성 스토캐스티시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 뉴런 스테이트에서는 트레이닝이 성공적으로 된 적이 없는데 저희는 성공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그걸 생각을 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이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지가 않고 그 각각의 구성 성분이 결국에는 맵리스터의 컨덕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덕턴스의 스토캐스틱한 그 성질 때문에 이 디스크리트 합병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에 의존하는 그런 probability에 이제 의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냅스 자체가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노이즈가 없을 때는 굉장히 실패만 하던 그런 학습이 노이즈를 첨가했을 때, 그리고 뭔가 히스테리틱 트레시홀드라는 테크닉을 이제 더 넣었을 때 이렇게 학습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한 거고, 또 다른 그동안 그 알고리즘 연구에서 있었던 문헌 연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스토캐스틱 시냅스라는 그 개념을 구현을 했구나.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앞에 플랫에서 다 보여드렸고, 컴퓨팅 측면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지, 또 얼마나 빨리 되는지 GPU와 CPU에 이제 대조를 해봤는데, 이렇게 자세한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RLM으로 이용을 했을 때 에너지가 5 orders of magnitude, 한마디로 어, 10만 배, 10만 배가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속도,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 한 30배 정도 GPU에 비해서 더 빠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맵리스트 크로스바, RLM 크로스바가 액티비티 디퍼런스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만났을 때 이런 디지털 컴퓨터에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엄청난 이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폰에서 시리가 에어플레인 모드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송수신 없이 구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가 하나 또는 두 개, 그런 디바이스 숫자의 그런 제한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좀 쪼개서 레이어가 많아질 때도 계속해서 성공적인지,
그렇게 또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즈가 네트워크 사이즈가 실제 커졌을 때도 과연 그게 유효한지 한마디로 64 바이 64 메모리 어레이에서 성공하던 게 600 곱하기 600 어레이에서도 성공을 하는지 그렇게도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그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저의 논문에 대한 얘기는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논문이 퍼블리시 되고 나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것, 또 그 미래 퓨처 워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Biologically Plausible Algorithm of Deep Learning with Neuroscientists. 그래서 지금 이런 기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뉴런 과학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서들을 쓰고 있고요. 이 플랫들이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다 서머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백프로퍼게이션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 130 곱하기 130 맵리스트 어레이에서 그런 데이터 플로우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제가 방금 발표드렸던 논문의 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고요. 메이덤이라고 붙였습니다. 맵리스트 액티비티 디퍼런스 에너지 미니미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붙였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존의 이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것들은 그 똑같이 이제 맵리스트 어레이에서 이 알고리즘 연구가 그동안 많이 수행이 되었거든요. 저희 매덤이 인스퍼레이션을 받았던 그 이퀄리브리엄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EQProp뿐만 아니라 뭐 predictive coding, 그다음에 difference target propagation, forward learning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수도 없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이 우리 아날로그 컴퓨팅 플랫폼 하드웨어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과연 이제 백프로페게이션과 GPU 기반의 컴퓨팅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뉴로사이언티피컬리 어떤 어,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래서 이 뉴로사이언티스트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는 요슈아 벤조란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교수님의 이 제자들 벤 맥스와도 저희 미팅을 제 정기적으로 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알고리즘은 알겠는데 한 가지 이제 디바이스 연구를 하는 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Scalable Dot Product Engine.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알렘을 기반으로 이 아카데믹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는 이 인더스트리얼리 머추어한 플래시 메모리를 통해서 똑같은 이 닷 프로덕트 엔진, 그러니까 벡터 행렬 연산을 엑셀러레이터를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값과 우리가 가해주는 그 볼티지 값의 그 곱셈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곱셈을 하고 곱셈 또 키리오프의 법칙을 통해서 그 곱셈 각각의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 값들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항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리지스터를 바꿔줄 일이 없다면은 한마디로 진짜 그냥 추론 엑셀러리트 하면은 그 각각의 엘리먼트가 심지어 가변 저항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저항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트레이닝이든 추론이든 저는 큰 스케일에서 실제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관심 있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모델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알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보면은 2012년부터 뭐 2023년 최근까지도 사실 그 아카데믹 랩에서 그 인테그레이션 레벨과 인더스트리 랩에서 인테그레이션 레벨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USC에서 최근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도 256 바이 256 어레이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숫자를 곱하면 결국에는 시냅스의 개수가 10의 5승도 안 되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원리들은 굉장히 프로미싱하다는 게 잘 밝혀졌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는 실제로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딥러닝 그런 모델들, 딥러닝 모델들에서 보시면 이 시냅스의 개수가 해가 갈수록 익스포넨셜리 증가합니다. 이 Y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익스포넨셜리 쭉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챗 GPT 같은 경우 챗 GPT의 모태가 되는 뭐 GPT 3.5, GPT 4 이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알렘으로 구현하기에는 갭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플래시 메모리에서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어떤지를 환산을 해보면은 이 플래시 메모리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에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참여를 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플래시 메모리를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게 4세대 VNAND, 그러니까 3D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삼성에서는 VNAND, Vertical NAND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4세대 VNAND, 6세대, 7세대, 8세대. 그래서 1테라빗까지 다이 하나에서 1테라빗까지 이제 달성을 하는 굉장한 이제 성과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다이들이 사실 이제 이 마이크로 SD 카드 또는 그런 이런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칩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전보다 이 작은 조그만 이 다이 안에 몇 개의 시냅스가 들어가 있는가? 거의 트릴리언 개 개수에 해당되는 알렘에서 아카데믹 랩에서 나오는 그 알렘보다 이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더 큰 그런 높은 집적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SD 카드를 활용한 그런 연구, 그리고 TSAP 패키지에서 이런 핀들을 활용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SD 카드 뒷면을 사실 이 안에 이제 다이뿐만 아니라 다이와 컨트롤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제 이 컨트롤을 건너뛰고 좀 더 프리미티브한 크로스바에 접근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뒷면을 긁어서 각각의 핀들을 직접 액세스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크로스바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다이가? 그래서 제가 진짜 뭐 몇 개 디바이스가 있고 이게 진짜 크로스바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12기가비트짜리 플래시 다이, 64단짜리 플래시 다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13만 곱하기 5400 디바이스가 있는 크로스바가 64단이 이제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알렘 스탠포드에서 2022년에 발표한 그 뉴램이라는 칩인데 뉴램과 비교를 해보면은 뉴램에서는 이제 시냅스의 개수가 3밀리언이거든요. 이 3밀리언이면은 2012년에 발표된 10년도 더 된 그 모델도 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디바이스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이 4세대 VNAND 같은 경우에는 환산을 해보면은 183빌리언 그러니까 1830억 개의 디바이스들이 셀들이 있고 이게 그 GPT-3가 챗 GPT 나오기 직전의 모델인데 여기 이챗 GPT-3가 1750억 개 파라미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GPT-3를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 플래너낸드는 이제 버티컬을 쌓기 전에 거의 20년 전에 하던 것들인데요. 2003년에 나온 플래너낸드, 2005년에 나온 플래너낸드조차도 이 시냅스의 개수가 뭐 8빌리언, 34빌리언 그래서 이 알렘 카카딩 뺨에서 나오는 그 알렘보다는 확실히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활용하기도 하고 저희 그 콜라보레이터와 함께 실제 조금 더 저희 이미 퍼블리시된 논문들이긴 한데요. 거기서 사용됐던 하드웨어들도 액세스를 해서 저희가 그 알고리즘 연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서 받은 그 보드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스탠포드에서 연구됐던 256 곱하기 256 알렘 이 보드도 저희가 지금 액세스를 해서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또는 뭐 최적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수학 문제든지 그 벡터 행렬 연산, 벡터 행렬 곱셈 또는 뭐 선형대 수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선형대 수학에 의존하는 것들이라면 사실 저희가 뭐든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그널 프로세싱 중에 하나인 푸리어 트랜스폼인데 저희 그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모집했던 그 연구 제안서 저희가 채택이 돼서 이제 올 여름부터 또 연구를 이제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 플래시 메모리 또는 데이터 스토리지 마켓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1999년 이전부터 2007년까지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플래너 낸드인데 매년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그 스토리지 크기가 두 배씩 증가합니다. 매년 두 배가 증가합니다. 매년 두 배가 증가하는데 그게 10년이 연속되게 10년 연속으로 두 배씩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2의 10제곱이면은 제 1000배가 10년 동안 늘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소자의 개수가 1000배가 늘어났으면은 한마디로 그것은 이 플래시 메모리의 빅당 가격이 100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1998년쯤에 32메가비트의 낸드 플래시 가격이 4달러였는데 그 2008년에는 32기가바이트의 플래시 메모리가 4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플로피 디스켓을 이제 전혀 볼 수가 없죠. 거의 USB 메모리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심지어 하드디스크까지 낸드 플래시로 대체가 되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값싼 기술이 마켓을 창조해냈고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로 만약에 이런 업적이 없었다면은 한마디로 값싼 낸드 플래시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 또는 갤럭시 스마트폰들이 1000불 정도 뭐 100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쓸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 측면에서도 꿈꾸고 있는 거는 값싼 인공지능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인공지능을 10년 안에 가져온다면은 이 인공지능이 단순히 신기하네 그런 좀 재미로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서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우리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소망을 해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를 하고 또 저희 포스닥 지도 교수님이었던 스탠리 윌리엄스 박사님 그리고 또 여러 연구자들 이게 덕분에 이제 협업과 또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이런 연구들이 다 진행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